집을 두 채 보유한 후 나중에 집을 팔고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과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세금 납부에 있어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니쌤입니다. 오늘 아주 묵직한 주제를 들고 오셨네요. 대한민국에서 집이 두 채다? 이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세금 고지서 앞에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의 시작이기도 하죠. 팔아서 양도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자녀에게 줘서 증여세를 낼 것이냐. 이거 정말 많은 분이 밤새 계산기 두드리는 주제거든요. 자, 제가 날카로운 분석과 실전 감각, 텐션을 섞어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핵심은 무엇에 세금을 매기느냐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개념부터 잡고 가시죠. 양도소득세, 번 돈에 세금을 매깁니다. 시세 차익, 판 가격, 산 가격, 증여세, 전체 가치에 세금을 매깁니다. 현재 집값 그 자체. 이게 왜 중요하냐? 집값이 산 가격보다 엄청나게 올랐다면 양도세가 무서워질 것이고, 집값 자체가 워낙 비싸면 증여세가 무서워지는 구조인 거죠. 2. 10억짜리 집으로 보는 실전 시뮬레이션.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율은 단순화해서 계산해 볼게요. 가정. 취득가액 5억 원에 샀음. 현재 시세 10억 원 양도시. 시세 차익 5억 발생. 상황. 희주택자 중과세 배제 기간 등으로 일단 기본 세율 가정. 케이스 A. 제3자에게 팔 때 양도세, 시세 차익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단기 보유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겠지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1억 7천만 원, 2억 원 수준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여부에 따라 훨씬 늘어날 수도 있죠. 케이스 B.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집값 1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을 공제해주죠. 과세 표준 9억 5천만 원, 증여세 약 2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니쌤, 양도세가 더 싼 거 아니에요? 네, 단순히 세금 액수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3. 왜 사람들은 증여를 고민할까요? 지니쌤의 팁.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경제는 멀리 봐야 하거든요. 미래 가치의 이전, 지금 증여세 2.2억을 내고 나면 나중에 이 집이 15억, 20억이 되어도 그 차익은 온전히 자녀의 것입니다. 양도세 한 푼 안 내고 자산이 대물림되는 효과죠. 보유세의 분산.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폭탄을 맞죠. 자녀에게 넘기면 세대 분리를 통해 1주택자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어 매년 나가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활용.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주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확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아버지는 양도세를 조금 내야 하지만요. 4. 한눈에 비교하는 결정 포인트. 이 표 얼핏 보면 간단한데요. 여기서 판단 잘못하면 세금으로 몇 억 날아갑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갑시다. 자, 먼저 양도매도부터 볼게. 이건 뭐냐?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버튼이에요. 국세청은 딱 하나만 봅니다. 얼마 벌었어? 즉, 양도 차익, 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언제 유리하냐? 집값이 별로 안 올랐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벌었네? 이럴 때는 매도가 깔끔해요. 팔자마자 현금 바로 꽂히죠. 노후자금, 투자금, 숨통 트입니다. 근데 단점? 딱 하나. 집이 끝입니다. 다시는 내 집 아니에요. 그 뒤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 그건 남의 인생입니다. 자, 이제 증여 물려주기 갑니다. 이건 버튼이 달라요. 미래를 자녀에게 넘기는 버튼이에요. 세금 기준부터 다릅니다. 국세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값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수익?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하느냐? 야, 이거 앞으로 더 오르겠다. 10년, 20년 뒤면 판이 커진다. 이럴 때 증여가 빛을 발합니다. 장점은요? 부의 대물림. 내 명의에서 빠지니까 종부세 압박도 줄어들죠. 미래 상승분은 전부 자녀 몫입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있어야 합니다. 증여세, 취득세, 현금 없으면 증여도 못합니다. 자, 지니쌤, 한 줄 결론 갑니다. 지금이 중요하면 매도, 미래가 증여. 감정 말고 희망 말고 숫자로 결정하세요. 다음 편에서는 증여가 매도보다 싸지는 순간 실제 금액으로 세금 폭탄 비교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안 보면 나중에 세무사만 웃습니다. 지니쌤의 결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세 차익이 너무 커서 양도세가 감당 안 되거나 앞으로 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면 증여가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당장 현금이 필요하고 세금 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양도가 답이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 정말 무섭습니다. 자녀가 증여세를 낼 능력이 있는지
자금 출처 조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다음으로 자녀분의 소득 상황이나 현재 집의 대출 상태를 바탕으로 부담부 증여 시나리오를 한번 짜드려 볼까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대출해주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저가에 취득하면 세금 혜택이 더 큰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해주세요. 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질문의 수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 그 돈으로 부모 집을 싸게 사는 저가 양수도 방식. 이거 사실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세금 줄이는 비법으로 통하는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아이고, 절세 잘하시네요. 하고 넘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현미경 분석과 실전 리스크 점검, 그리고 팩트 폭격을 섞어서 이 구조를 해체해드리겠습니다. 1. 저가 양수도.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팔 때 내 마음대로 10억짜리 1억에 팔래 하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옵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 가격의 선이 있습니다. 증여세 기준 시가와의 차액,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까지는 싸게 팔아도 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증여세를 물립니다. 예,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7억 원에 팔아도 7억까지만 증여세가 나옵니다. 3억 원 이득. 양도소득세 기준 부모님 입장. 이건 더 엄격합니다.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어서 싸게 팔면 국세청은 너 실제로는 7억에 팔았어도 세금은 10억에 판 걸로 계산해서 내? 라고 합니다. 이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죠. 기니쌤의 한 줄평. 자녀는 증여세를 아껴서 좋지만 부모님은 판 가격이 아니라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2. 부모 자녀 간 대출. 이거 진짜 빌린 거 맞아? 자녀가 그 7억이 어디서 날까요? 그래서 부모님이 빌려주기도 하죠. 여기서 핵심은 진짜 대출로 인정받느냐입니다. 법정 이자율. 세법상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1천만 원의 법칙. 실제 받는 이자와 법정 이자 4.6%의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이면 중요로 보지 않습니다.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은 최소한의 이자를 받아야 무상증여, 의심을 피합니다. 3. 이 방식이 진짜 유리한 이유, 장점, 증여세 절감. 10억 원을 그냥 증여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지만 7억에 팔면 저가 양수도. 자녀는 3억 원을 세금 없이 가져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 확보. 자녀가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샀으니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빌린 돈으로 샀고 지금 이자 갚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자산가치 상승분. 나중에 집값이 15억이 되면 그 5억의 추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됩니다. 4. 하지만 지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 여기서 박사님들의 경고 들어갑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계약서만 쓰고 이자도 안 주고 받는다? 원금도 안 갚는다? 국세청은 이걸 가짜 계약으로 보고 전체를 증여로 때려버립니다. 통장 기록이 생명입니다. 부모님의 양도세 부담,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7억에 팔았어도 10억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 사후관리. 국세청은 자녀가 진짜로 원금을 갚는지 수년간 지켜봅니다. 시스템이 정말 무섭습니다. 5. 요약. 양도 vs 증여 vs 저가 양수도. 자, 여러분, 또 중요한 갈림길 나왔습니다. 그냥 증여할까? 아니면 싸게 파는 척하고 넘길까? 겉보기엔 비슷한데 세금 체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니쌤, 짧고 굵게 갑니다. 먼저 일반 증여. 이건 말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받는 모드입니다. 자녀는 돈 안 냅니다. 편하죠? 근데 문제는 세금이에요. 증여세 폭탄. 전부 자녀 몫입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비교적 쿨해요. 아, 그냥 증여네 하고 끝. 그래서 자녀 소득이 없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저가 양수도 대출. 이건 고급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매매, 실제로는 증여 섞인 구조죠. 자녀가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빌려서라도요. 세금은 누가 내느냐? 부모가 양도세 냅니다. 시가 기준으로 칼같이 계산합니다. 대신 단점, 국세청이 현미경 들고 봅니다. 자금 출처, 대출 구조, 이자 흐름까지. 이거 진짜 거래 맞아? 조사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 자녀 소득이 있고 집값이 비쌀 때. 지니쌤 한 줄 결론. 소득 없는 자녀면 일반 증여. 소득 있는 자녀, 고가 주택이면 저가 양수도. 편한 길은 항상 세금이 비싸고 어려운 길은 준비된 사람만 갑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길 숫자로 결정하세요. 지니쌤의 핵심 조언. 저가 양수도와 대출 콤보는 자녀가 고소득자이거나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최고의 절세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나 다주택자 중과세 여부에 따라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현재 보유하신 그 집의 취득가액과 현재 예상 시가를 대략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부모님이 내야 할 양도세가 얼마나 튈지 조금 더 정밀하게 봐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3%의 주택 가격과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자녀에게는 약 5%의 금리로 부모가 돈을 30년간 빌려준다면 나중에 30년 후에 최종 세금에서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자, 여러분. 30년이라는 장기적인 타임라인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금 계산이 아니라 자산의 대항해 수준의 전략이거든요. 30년 동안 매년 3%씩 집값이 오른다? 그리고 4% 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아니, 30년 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고? 하는 리얼리즘을 섞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30년 뒤 집값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복리의 마법. 현재 집값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매년 3%씩 꼬박꼬박 오른다면 30년 뒤에는 얼마일까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약 2.43배가 됩니다. 즉, 10억짜리 집이 24억 3천만 원이 된다는 소리죠. 이게 왜 중요하냐? 30년 뒤에 팔거나 증여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 과세 표준 자체가 10억이 아니라 24억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나리오 비교. 나중에 팔기 vs 지금 저가 취득. 시나리오 A. 30년 뒤에 팔거나 상속 중요한다. 양도세 30년 보유했으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풀로 받겠지만 시세 차익이 14억이 넘습니다. 아무리 공제를 받아도 세금 단위가 억소리나게 커집니다. 상속 증여 24억짜리 자산을 한 번에 넘기려면 상속세율 4,050% 구간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는 집 받으려고 대출받아야 할 판이죠. 시나리오 B. 지금 저가 양수도로 자녀에게 넘긴다. 현재 10억짜리 집을 법적 한도인 30% 할인해서 7억 원에 자녀에게 팝니다. 효과. 자녀는 일단 7억 원이라는 가격에 등기를 줍니다. 미래 30년 뒤 집값이 24.3억이 되어도 그 17.3억 원, 24.3억. 7억의 차익은 오롯이 자녀의 것입니다. 추가 증여세나 상속세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자산가들이 말하는 가치 이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5% 이자가 변수입니다. 지니쌤의 팩트체크. 여기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5% 금리 대출이 아주 묘한 포인트입니다. 금리 역전 현상. 집값은 연 3% 오르는데 자녀는 부모에게 연 5% 이자를 줍니다. 산술적으로는 자녀의 현금이 집값 상승분보다 더 빠르게 부모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부모의 자산 증가, 자녀가 준 이자 때문에 부모님의 자산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의 소득세,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은 이자에 대해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봐서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원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가에 넘기는 것이 유리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의 조기 확정. 30년 뒤 이 집 4억일 때 내는 취득세보다 지금 710억일 때 내는 취득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종부세의 분산. 30년 동안 부모님이 2주택자로 내야 할 종부세를 생각하면 자녀에게 넘겨서 세대 분리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이자 전략의 수정. 사실 세법상 무상증여로 보지 않는 적정. 이자율 4.6%보다 높은 5%를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4.6%와 실제 주는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만 안 넘으면 되거든요. 약 2.1억까지는 무이자도 가능. 지니쌤의 최종 정리.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자산의 명의를 미리 자녀에게 옮겨두는 것. Low value. 트랜스퍼리 30년 후에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스마트한 길입니다. 다만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녀가 실제로 부모님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금융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국세청은 에이, 가족끼리 무슨 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 30년 대계를 세우셨는데 혹시 자녀분의 현재 소득으로 그 7억 원 예시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그게 안 되면 국세청이 가짜 대출이라고 태클을 걸 수 있거든요. 부모가 법인을 세우고 매출을 일으킨 후 그 받는 원리금과 이자만큼 자녀를 고용하여 인건비로 지급하면 이야말로 세금 거의 안 내는 절세 방법이 아닌가요? 자, 여러분. 드디어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 무한동력 아니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나리오죠. 부모는 법인 세워 매출 내고 그 돈으로 자녀 월급 주고
자녀는 그 월급으로 부모님 대출 갚는다? 이거 이론적으로는 절세의 유토피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차가운 시선과 실전 법률 지식을 더해보면 국세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조의 꿀맛과 독사과를 동시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구조의 환상적인 절세 메커니즘.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법인세 절세, 자녀에게 주는 인건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니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증여세 회피 자녀는 월급을 받은 것이지 공짜 돈을 받은 게 아니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금 출처 확보. 자녀는 이 월급으로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돈 벌어서 빚 갚았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국세청이 레드카드를 꺼내는 3가지 포인트 리스크.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세무조사관들이 이 구조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자녀가 실제로 일을 합니까? 실질 과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를 고용했는데 만약 자녀가 학생이거나 다른 직장에 다니거나 혹은 법인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한다면 국세청은 이를 허위 인건비로 보고 비용 처리를 부인합니다. 결과 법인세 추징. 자녀에게 준 월급을 배당이나 증여로 재해석하여 세금 폭탄 투하. 월급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적정 급여. 자녀가 대리급 일을 하는데 연봉을 2억씩 준다?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회 통념상 적정한 급여 수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은 이익 분야로 봐서 증여세를 매깁니다. 법인 매출의 실체는 가공거래. 부모님이 법인의 매출을 일으켜주기 위해 가짜 계약을 맺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일감을 몰아준다면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합니다. 법인 돈을 마음대로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받기 딱 좋죠. 30년 뒤를 내다본 최종 손익계산. 자, 5% 이자를 받는 부모님과 그 이자를 월급으로 주는 법인. 이 구조를 유지했을 때 실질적으로 남는 걸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금의 순환 법인에서 나가는 인건비에는 4대 보험료약 10에서 20%와 자녀의 근로소득세가 붙습니다. 부모님이 받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27.5%가 붙죠. 비용 vs 이득. 증여세를 안 내는 대신 4대 보험료와 이자소득세를 30년 동안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니쌤의 전략적 조언. 이 방법은 자녀가 실제로 법인 운영에 참여하여 기여도가 있을 때만 유효한 초고난도 전략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종이위 공사라면 30년이 아니라 3년 안에 세무조사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로 절세 효과를 보시려면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의 직무 명확화. 자녀가 법인에서 어떤 업무 마케팅, 관리 등을 하는지 기록을 남기세요. 적정 급여 설정. 동종업계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세요. 4대 보험은 투자다. 4대 보험료. 나가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진짜 고용이라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자, 그럼 질문자님. 법인을 세우신다면 자녀분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법인의 예상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에 따라 법인세율 구간이 달라져서 실익 계산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내용이 많아서 2부로 나누어서 올립니다.